시장의 곡선은 이제 하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수급은 관심과 거래량입니다. 바닥에 서 있을 때는 그게 바닥인지 모릅니다. 주류 종목이 갈 때는 지수와 함께 갑니다. 모든 시장의 패턴은 급락, 급등, 완만 턴입니다. 리바운딩이 나올 때는 대형주들이 갈 거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시장의 악재로 생성이 된 건 물가이죠. 그렇죠. 인플레이션. 물가가 파동을 줘가지고 환율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지금. 그럼 물가 수준에서 상황을 보게 되면 유가가 원유 제일 핵심적인 이슈가 원유와 곡물가였습니다. 네. 지난 3월에 원유 가격이 136불 고점 찍었고요. 6월에 한 번 더 찍었고요. 지금 80불 초반입니다. 곡물가는 부실 한 자루당 3월에 비슷하게 뭐 13만 원, 14만 원 하다가 지금은 70불 정도 합니다. 많이 빠졌네요. 많이 빠졌습니다.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미국에서 물가 지표를 산정하는 기준이 유가고요. 우리나라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중고차 시세입니다. 곡물가 등등등등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연탄도 있고 라면도 있고 등등등 있지만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더라도 지난 4월 이후의 상황을 보게 되면 40년 만에 물가 상승률 최고라고 했죠. 8.5%. 그 다음 8.3%, 8.6%, 9.1%, 8.5%, 8.3%. 시그널이 뭐냐면 9.1%의 최고점을 찍고 8.5, 8.3. 물가 조금씩 안정이 되고 있죠. 네. 조금이지만 기대치에 못 미치지만 시장의 곡선은 이제 하향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가 금리는 급격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환율은 급격하게 움직입니다. 변동성이 큽니다. 그렇죠. 금리는 플랫하게 움직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하나의 방향성, 주식시장에는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뉴턴의 법칙이라고 하죠. 관성의 법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작용, 반작용이 있고요. 뭐 이런 법칙이 있는데, 관성의 법칙에 의하면은 방향을 하나의 그 지점으로 향했을 때 그 방향으로 일정 기간은 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또한 이제 어느 정도 안정되고 있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연준이 FOMC가 이번 12월에 있죠. 통상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지만 12월, 1월에는 금리의 방향성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왜? 내년도 예산 정책을 펼쳐야 되기 때문에 금리에 확정된 상황이 맞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11월 정도에 한 번 정도 더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극단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안정이 되면 인하는 안 하겠죠. 이 상태로의 진행이 좀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구간에서의 금리 인상, 또 금리에 연동된 환율, 오늘 환율 그리고 달러 인덱스 움직임도 의미 있는 상황에서의 전일 움직임 보였죠. 114까지 갔다 111까지 내려왔습니다. 달러 인덱스 지수가. 오늘 환율도 일부 투기 세력이 빠져나가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감지되고 있고요. 전반의 이런 지표들이 부정적인 내용보다는 조금은 긍정의 흐름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 우리가 잘 이해하고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환율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이 정도 환율이면 네. 그냥 달러 자산을 가지고 있는 뭐 미국계 쪽이나 네. 이런 데서 봤을 때는 우리 실제로 그 달러 환율로 계산하면 지금 우리 코스피가 지금 1,800대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충분히 싼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많이 사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또 반면에 팔지도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이 수급, 외국인의 수급 한번 정확히 진단 좀 해주시죠. 사회자께서는 수급을 뭐라고 생각 혹시 하시나요? 돈 벌릴만 하면 집어넣는 거? 보통 수급을 수요와 공급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주식시장에서 수급은 관심과 거래량입니다. 우리가 수급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특정 이슈, 특정 뉴스, 특정 재료에서 움직이는 종목이 거래량이 막 섰을 때 그 종목 수급 좋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돈 벌릴 것 같으면 그렇죠. 몰리는 거죠. 네, 그래서 수급이라고 표현은 이제 관심과 거래량이 집중되고 있는 종목 시장에 대해서 수급이 좋다라고 합니다. 오늘 의미 있는 내용에서 시장 지표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오늘 그 그러니까 코스피 거래소 시장의 거래량이 9억 3천만 주 거래가 됐습니다. 네. 9억 3천만 주가 어떤 의미가 있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주식시장에서 유일하게 선행 지표 거래량입니다.
우리가 아는 이동평균선, 봉, 그다음에 보조지표들 있지 않습니까? 모든 지표들은 후행 지표입니다. 주가가 움직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신호가 발생하는 겁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유일하게 시장이 움직이기 전에, 종목이 움직이기 전에 먼저 징후를 보여주는 게 거래량입니다. 오늘 9억 3천만 주인데요. 지난 한 2년 수준에서의 거래량 상황에서의 모습을 보게 되면 2021년 1월 11일에 주가 한 번에 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3,166포인트였고요. 네. 그 다음에 6월 25일 2021년 이때 3,316포인트였습니다. 2021년 지난해죠.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의 평균 거래량을 보게 되면 시장 좋았을 때입니다. 네. 대략 한 12억 주 정도의 거래량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해 6월 25일 3,316포인트 고점 찍고 주가가 하락하면서 벌써 한 15개월 가까이 하락을 했죠. 네, 하락을 하면서 거래량이 급감을 했습니다. 올해 4월, 5월에 일시적으로 거래량이 잠깐 반짝 그 거래량 증가했지만 그렇죠. 그때 뭐 17억 주까지 나왔으니까 거래량이 통상 제일 많이 난 날이에요. 그렇죠. 통상적으로 평균치를 내보게 되면 지난 2021년 6월 25일 이후에 올해 들어서 평균 거래량이 4억, 5억 주였습니다. 평균 그죠, 거래량 최근에. 네, 맞습니다. 오늘 9억 3천만 주는 물론 오늘 9월 말일이기 때문에 윈도우 드레싱이 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도 한 1,000만 주 가량 거래가 더 됐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거래량이 선행지표라고 판단할 때 의미 있는 시점에서 수급이 개선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시장의 상황이 우리가 주가의 바닥은 누구도 모릅니다. 왜? 지나고 나니까 바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바닥에 서 있을 때는 그게 바닥인지 모릅니다. 바닥인 줄 알면은 뭐 몰빵을 하죠. 네, 몰빵을 하죠. 모릅니다. 지나고 나니까 그게 바닥이었구나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의미 있는 신호들에 대한 시그널들은 몇 가지 발생을 하죠. 그게 하나의 그 시그널로서의 거래량, 오늘 9억 3천만 주 의미 있다라고 해석을 수급적인 측면에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하긴 지금 차트를 보니까 네. 오늘 그냥 그 거래량이 뿔뚝 솟았네요. 맞습니다. 최근에 비해서는 거의 한 3분의 1 정도 이상. 바닥에서 물량을 싹 쓸어갔다라고도 해석을 뭐 성급하지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그냥 그 느낌적으로는 근데 네. 오늘의 그 수급 금액을 보면 네. 뭐 외인이 1,679억 정도 사고 개인이 한 2,800억 정도 사고 뭐 기관이 1,000억 정도 사고 그렇게 크게 큰 돈이 오고 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뭐 이렇게 되면은 뭐 1조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얼핏 드는데. 최근 상황에서 시장 상황을 보게 되면 과거에 시장이 좋았을 때는 외국인들 뭐 2조, 3조도 매수하고 2조, 3조도 팔기도 했습니다. 근데 최근 상황에서 시장 상황을 보게 되면 1,000억, 2,000억 굉장히 급감한 상태에서 시장의 충격파가 크죠. 그렇죠. 굉장히 호가가 얇아졌습니다. 외국인이 기관이 팔고 싶어도 사고 싶어도 호가 상황에서의 받쳐주는 물량이 없기 때문에 작은 물량의 시장이 휘둘리고요. 또 뭐 작은 물량의 시장이 올라가기도 하고 이런 현상에서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제가 한번 해석을 해드릴게요. 사회자께서는 주가의 바닥점과 고점에서 어떤 현상이 주시장에서 나타난다고 판단하십니까? 글쎄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건 뭐 꼭 여기 주식시장만이 아니라 부동산 쪽에서도 변곡점으로 보는 게 보통 거래량의 반전 이거를 많이 이야기는 하던데요. 네, 거래량도 있고요. 거래량 플러스에서 또 하나의 그 변곡점은 고점 저점에서 종목도 똑같습니다. 휩소 현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흔들어 준다는 거죠. 변동성이 심하다. 네, 왜 그러하냐면 개별 종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의 종목에 대해서 매집을 했어요. 흔히 말해서 네. 매집을 해서 주가를 뭐 인위적이든 자연적이든 주가 올라갔습니다. 내가 주식을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간의 주식을 사지 못했던 사람들이 주가가 슈팅이 나오고 변동성이 커지면 사고 싶어지는 욕망이 생깁니다. 어제 첫 주식이 10,000원이었는데 오늘 변동성이 커지면서 9,000원까지 늘었어? 싸네? 들어갑니다. 팔려고 했더니 주가 더 빠졌다가 다음날 또 올라갑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닥도 똑같습니다. 주식을 팔았습니다. 좀 더 빠지네? 오후장에 보니까 주식 쭉 올라와 있습니다. 항상 주가의 변곡점, 바닥과 고점에서는 거래량도 하나의 시그널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변동성이 확대된다라는 측면으로서의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 말씀 들으니까 오늘 금요일 기준 네. 장이 좀 좋게 흐르다가 갑자기 또 마이너스로 갔다가 다시 또 상승 반전에다 다시 이게 몇 번 반복하더니 결국 마이너스로 끝나긴 했죠. 네. 시장 내용적인 측면에서 지수는 마이너스였습니다. 하지만 심리적인 측면에서 시장을 판단해 보면 나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전체 종목 간에 하락 종목이 많기는 했어요. 근데 전체 분위기 측면에서 굉장히 오랜만에 저점 대비 리바운딩이 나오는 장이었죠. 기존에는 오후장으로 갈수록 시장을 밀어버리는 형태로 많이 끝났습니다. 며칠 전에 한 번 빼고요. 네. 오늘 장은 위아래 구간에서 흔들어주는 시장 상황이 나왔다라는 점 또한 의미 있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만에 하나 우리가 이것을 그런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고 시장이 뭔가 이제 반등이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한다면 네. 그다음 또 고민해야 되는 문제는 내가 이미 물려 있는 이 주식 네. 이게 과연 올라갈 주식이냐 제일 중요하죠. 아니면 네, 그러니까 주도주에 포함이 되냐 그러지 않냐 이거에 따라 또 수익률이 손실률이 달라지니까. 근데 이제까지는 사실 태조 이방원이라고 명칭된 주식들이 이제 주도주 역할을 해왔죠. 네. 근데 이번에 참 많이 빠졌어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전의 주도주가 다시 주도주가 될 것이냐, 새로운 것이 떠오를 것이냐. 주시장의 그 렉터링, 그러니까 네이밍을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태조 이방원이 아니고 세조 이방원이죠. 근데 보통 태조 이방원, 예전에도 차화정. 태종? 태종이죠. 아, 태종입니다. 태종입니다. 네네, 또 맞습니다. 우리 악플 시달리실 뻔했어요. 네, 네. 태조 이방원인데요. 뭐 잘 아시다시피 뭐 태양광, 원전, 뭐 2차 전지 등등등의 종목들이 지난 8월에 시세가 형성이 되는 방산주. 네, 방산주. 이런 태조 이방원 종목들이 8월에 시세가 좋았습니다. 시장을 선도했죠. 그렇죠. 주식 투자를 하면서 이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에 주류 종목이 있고요. 비주류 종목이 있습니다. 뭐 비주류라고 해서 안 가는 종목이라는 얘기 아니고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이 있고요. 외곽에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태조 이방원 종목이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태양광, 조선, 2차전지, 방산, 원자력, 반에서 반도체, 전기전자, 바이오, 자동차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내 주시장에 대략 2,400개 종목이 상장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관리 종목하고 우선주 빼면 대략 한 2,200개 종목이 상장 주식입니다. 여기에 거래소는 한 750개 종목이고요. 나머지는 코스닥입니다. 반도체 종목이 한 130개 종목 됩니다. 디스플레이 포함해서 전기전자가 110개 종목 됩니다. 자동차가 100개가 좀 넘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제약바이오 업종이 250개 종목입니다. 시장의 주류 종목은 종목 수가 많은 종목들이 주류 종목입니다. 주류 종목이 갈 때는 지수와 함께 갑니다. 네. 지수가 상승장에서 움직이는 거죠. 하락장에서 그럼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냐? 오늘 장, 어제 장, 최근 장을 여러분 잘 들여다보시면 주식 투자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주가 하락할 때에는 우리가 경기 방어주라고 하는 종목들 있죠. 그렇죠. 경기 방어주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살면서 먹고 자고 입고 꼭 써야 되는 필수재를 생산하는 기업들, 이 기업들의 그 이익 전망치는 그렇게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매년 꾸준하게 돈을 법니다. 주로 식품 회사들. 네. 최근 주가 움직였던 농심, 오리온, CJ 제일제당. 그렇죠. 주가 상황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좋았습니다. 하락장에서도. 그리고 유틸리티 업종에서 뭐 한전 비롯해서 있고요. 저 흡연을 하지만 KTNG 주가 최근에 경기 방어주 측면에서 주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주가 하락기에는 경기 방어주들이 움직입니다. 이거를 리스크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리스크 오프가 아니고요. 하락하지만 자산을 현금화하는 것이 아니고 잠깐 피해가 있는 겁니다. 이게 리스크 온 상태에서의 경기 방어주들이 움직이는 시장이고요. 주가가 상승할 때, 지금 주가가 계속 빠졌죠. 태조 이방원 종목이 왜 언제 가느냐에 대한 질문을 하셨지 않습니까? 주가가 하락할 때는 태조 이방원이 아니고 세조 이방원이 와도 못 갑니다. 주가 하락기는. 그럼 언제 가느냐? 이후에 언젠가는 주가 바닥 찍을 거 아닙니까? 네. 주시장은 항상 패턴이 있습니다. 급락,
급등, 완만, 턴. 이 과정에서 흐름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급락할 때, 주가 하락기에는 경기방어주 할 거고요. 급락하고 급등할 때는 지수 관련주들. 아까 말씀드렸죠. 반도체, 전기전자, 자동차, 뭐 바이오 이런 시장에서 종목수가 많은 종목들, 몸집이 큰 종목들이 시장을 끌고 가죠. 네. 1차적으로 이들 종목을 끌고 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완만한 흐름 이후에 터닝 포인트가 나올 때, 그러니까 완만한 턴 구간에서 태조 이방원 종목이 다시 가겠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태조 이방원 종목이 과연 언제 갈 것이냐. 지금 주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될지 다음 주가 될지 그 다음 주가 될지 뭐죠. 바닥은 찍겠죠. 네. 바닥 찍고 나서 리바운딩은 당연히 지수 관련주로 먼저 대형주들 올 겁니다. 당연히 그러한 거고요. 주시장 경험이듯이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러할 겁니다. 그래서 리바운딩이 나올 때는 대형주들이 갈 거고요. 그리고 나서 완만한 조정을 한번 받을 때 이때 갈 겁니다. 그 반등을 하고 그 대형 지수 관련 주들이 조정을 받고 있을 때 기간 조정 받을 때. 그때 이제 그 태조 이방원이 그때 그렇죠. 갈 것이다. 그 시점에 되면 가격적으로도 메리트 있는 가격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기간적으로도 일단 모든 주가는 1개월에서 1.5개월 기간의 텀을 가져야 됩니다. 하락은 이제 피보나치 수요일에 의해서 황금 분할 조정 폭이 있는 거고, 기간적으로는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조정을 받는데, 요 기간차 8월에 셌기 때문에 한 달 반 기간차를 두면 9월 말 10월 중순이 되겠죠. 네. 요 시점에서 움직이는 상황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제 리밸런싱을 하자, 소위 종목 교체를 하자, 모두가 싸졌을 때, 그렇다면은 지수 관련 뭐 반도체나 자동차 이런 대형주 중심으로 바꿔야 된다. 아닙니다. 이렇게 보시나요? 주식을 투자하시면서 실패하시는 경우들이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제가 리테일 쪽에서 현장에서 있으면서 많이 경험을 했던 게 뭐냐면, 시장에 있다 보니까 내 종목만 안 가는 겁니다. 내가 팔고 나니까 올라가는 거고, 그렇죠. 바라보니까 이 종목이 가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늦지 않았으니까 올라가는 종목에 내 종목 팔고 올라타자라고 해서 지수 하락기에 그런 그 매매 형태를 많이 보십니다. 물론 교체 매매를 해야죠. 교체 매매를 하는데 그 교체 매매 시점이 언제이냐면요. 지금 주가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시장의 패턴은 급락, 급등, 완만, 턴입니다. 그러면 아프지만 앞서 여러 그 상황을 말씀드려서 바닥이 오늘일지 다음일지 모르지만 바닥이 오고 있습니다. 급등 오지 않겠습니까? 완만 오지 않겠습니까? 턴 오지 않겠습니까? 이 턴에서 교체 매매하는 거예요. 아, 턴에서. 네. 그래서 지금은 반등을 줄 때 뭐 아까 말씀드린 대형주가 시장을 끌고 가면 대형주는 많이 올라가는데 내 종목은 정체돼 있어. 팔고 대형주 갈까? 늦습니다. 대형주는 먼저 진입해야 됩니다. 우리가 대형주들이 움직일 때 하루에 뭐 3%, 4%, 5%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고 쫓아가면 다음날 3, 4일 쉽니다. 물려버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팔고 나니까 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종목이 시세 선도 종목이 아니라고 하면 교체 매매 시기를 판단했을 때 급락, 급등, 완만, 턴 시점에서 시장의 주도주가 어떤 종목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지를 판단해서 주도주로 교체하는 형태로의 전략을 가져야 될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그렇다면 결국은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볼 만한 만에 하나 상승, 반등을 하는 그 구간이 왔어도 또 인내가 필요한 거군요. 이때는 올라가는 것들을 놔줘야 하는 어떤 인내를 또 가져야 되는 구간이라고 보이는데요.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저 1년 전에 그 삼성전자 들고 있으신 분들이 카카오 반등 시기에 다 팔고 넘어왔다가 더 피본 경우들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상대적 박탈감이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주식시장은 공평합니다. 돌아갑니다. 시장. 그러니까 종목 교체를 하되 지금이 아니다. 빠지는 구간. 그리고 반등이 나오는 구간도 아니다. 네. 횡보하는 구간도 아니다. 네. 횡보하다가 다시 상승으로 턴하는 그 순간. 네. 그럼 뭘로 바꿔야 됩니까? 왜 제가 상승턴을 말씀드렸냐면 시장이 급락하고요. 급등하고 다시 급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하락장이거든요. 시장을 확인한다는 차원이거든요. 급락, 급등. 이때 완만하게 옆으로 눕다가 터닝 포인트가 나올 때. 급락이 아니라. 네. 완만하게 눕다가 터닝 포인트 나올 때 이때 시장에서 주도주가 나옵니다. 기존까지는 순서만 다를 뿐이지 돌아가면서 반등을 줍니다. 어제는 반도체, 오늘은 전기전자, 내일은 자동차. 이렇게 급등 과정에서는 종목 간의 순환매가 이루어집니다.
왜? 싸 보이기 때문에. 반도체를 사서 올렸더니 전기전자가 낙폭과대이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이고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완만턴 과정에서 진짜 종목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주도주를 분별하는 방법. 네. 뭐 어떤 분들은 섹터가 다 좋은 어떤 그러니까 상승하는 종목들이 한 섹터에서 이렇게 많이 나올 때 이때가 주도주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던데 네. 우리 대표님은 어떤 기준으로 주도주를 그때 분간하시나요? 말씀하신 것도 하나의 그 기준점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테마주, 이슈주 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래 가고 많이 가는 테마 이슈는 그룹을 지어서 가는 종목들이 센 종목입니다. 단일 종목으로 재료를 가진 것들은 한 번에 에너지를 분출하고 바로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테마가 형성되는 그룹핑이 되어진 종목들은 1번이 갔다가 쉬게 되면 2번이 갑니다. 2번이 쉴 때 3번이 갑니다. 돌아가면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료 가치가 있는 업종에 대한 투자를 하실 때에도 어떤 집단군으로 형성된 재료가 있는 종목으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죠. 반도체, 전기전자, 자동차, 뭐 바이오 요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주도주가 됩니다. 시장 상황이 개선이 될 때. 좋아질 때는 그렇죠. 탄력이 좋다는 거죠. 다 일정 부분의 상승이 나오겠지만 좀 더 멀리 간다는 거죠. 그리고 또 말씀하신 그 섹터들이 네. 지금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그래서 네. 정말 많이 하락한 주식들이긴 하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도 네. 주도주들은 알겠는데 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골고루 분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매출 기준 아니면 시총 기준으로 한두 종목, 그러니까 가장 좋은 그 주도주, 네. 주도 sek터 내에서도 어떻게 그 주도주를 골라내죠? 이렇게 판단하십시오. 보통 시장에서는 센 종목의 대장주에 타라고 그죠, 대장주.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대장주를 어떻게 합니까? 모릅니다. 자기 투자 패턴 습관에 따라서 운용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가 움직이는 장이라고 하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소부장도 있고요. 그 다음에 파운드리 회사도 있고요. 메모리 반도, 삼성전 하이닉스, 뭐 DB 하이텍, 그 다음에 소재 부품 장비 관련주들 많이 있습니다. 내 투자 자산이, 내 투자 습관이 리스크를 어느 정도 안고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좀 가벼운 종목에 투자하는 거고요. 내 자산 규모 상태가 나는 황금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빠져나올 때 유동성이 필요한 종목이 금액이 좀 크다, 단위가. 그렇죠. 그럼 큰 종목을 가야 되는 거죠. 대장주의 개념이 아니고요. 내 자산 규모와 투자 습관이 있습니다. 난 답답한 거 못 참는다. 그치. 중소형주가 아무래도 이게 뭐 떨어질 땐 많이 떨어지겠지만 오를 땐 또 가볍게 또 많이 네. 오르죠. 전기전자가 전환에 움직일 때 PCB 업체 같은 경우는 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뭐 디스플레이나 전기전자 업종에 있는 종목들은 좀 더디게 움직이는 형태들이 있죠. 내 자산이 100억, 200억이다. 가벼운 종목이 싫지 못합니다. 내 자산이 1000만 원이다. 무거운 종목이 싫기 싫습니다. 이런 형태로의 계좌 관리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 주도 섹터 내에서 내 투자 금액의 규모에 맞춰서 맞습니다. 가볍게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종목이 어떤 분에게는 최선이고 어떤 분에게는 대형 시총이 큰 맞습니다. 우량주가 또 최선일 수 있고. 맞습니다. 그 설득이 되는데요. 증권회사 직원이요. 여러분, 증권회사 직원이라 주식 잘하는 거 아닙니다. 깡통 많이 냅니다. 증권회사 직원은 어떠한 면에서 특출나냐라고 얘기를 드리면은, 저희는 많은 교육을 받습니다. 신입사원 때부터. 기본적 분석, 기술적 분석, 시장에서 통용되는 모든 내용에 있어서 교육을 받습니다. 트레이닝을 받죠. 네. 증권회사 직원도 주식의 상승 하락 잘 모릅니다. 깡통 많이 납니다. 저도 깡통 많이 나왔습니다. 부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근데 어떤 능력이냐면 상대방이 카운터파터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문의를 하면 그 해당 주식에 대해서 차트를 얘기 안 합니다.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설득을 하는 거죠. 결정은 당신이 하는 거고요. 나는 당신의 결정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설득력인 내용을 어필하는 겁니다. 이 능력들이 좋습니다. 하긴 우리가 뭐 장기나 바둑 둘 때도 보면은 네. 그 플레이어보다는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이 네. 실제로 하면은 오히려 떨어지는데 네. 훈수를 둘 때는 가장 또 객관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잘 본다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맞습니다. 거죠. 첨언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2002년도에 그 히딩크 감독 국대였습니까? 현장에서 그렇죠. 에이스였습니까? 아닙니다. 야구에서 김인식 감독.
현장에서 에이스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트레이닝 잘하죠. 가이드로서, 코치로서 잘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술을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네. 박세리 선수는 현장에서도 코치로서도 잘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정말 지금 많은 분들이 범민 속에서 잠 못 이루는 밤들, 날들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오늘 JDI 파트너스 김대준 대표님의 이러한 시장을 바라보시는 이 경험에서 나온 뷰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내가 지금 들고 있는 주식,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 자세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재점검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김대준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